개해년 늦가을 경복궁 강령전. 왕의 앞에 무릎 꿇은 두 여인의 목에 칼날이 겨눠졌습니다. 이 반역의 씨앗들을 당장 베어라. 왕의 노호가 정각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여인이 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하, 선왕의 약탕관에 독을 탄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 장부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 전 그가 영원히 묻었다고 믿었던 그 밤, 두 명의 어린 나인이 창문 너머로 목격했던 그 손, 그 떨리는 손이 약에 무언가를 붓던 바로 그 순간이 오늘 밤 다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사본은 이미 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죽는 순간 전하의 비밀도 함께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칼을 든 자가 왕이었지만 진짜 독배를 쥔 건 바로 이 두 여인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쫓겨난 후궁이라 기록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왕을 무릎 꿇린 조선 최초의 그림자 여왕이었습니다. 언제나 승자의 전유물이라지만 때로는 패배자로 기록된 이들의 침묵 속에 더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꺼내드릴 이야기는 역사책 어디에도 실리지 않은 조선 궁궐 깊숙이 묻혀있던 두 여인의 생존 전쟁입니다. 때는 개해년 늦가을, 경복궁의 밤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하늘을 찢는 천둥 소리는 마치 곧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 했죠. 500개의 기둥이 떠받치는 궁궐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이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두 여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글자를 차갑게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더욱더 크게 들린다. 처마 끝을 흔드는 바람소리. 소의 윤씨의 처소, 이름하여. 취월당 달에 취한다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 밤의 처소는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윤씨는 촛불 하나에 기대어 앉아 바느질 바늘을 쥐고 있었지만 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숨조차 죽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상궁 복례가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옷자락이 들러붙은 채였습니다. 그녀의 손엔 빗물에 번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마, 이것이 처소 앞 석등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윤씨가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두 줄의 글자. 보름 안에 조용히 떠나라.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내보낸다. 낙관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그 글씨체를 알아봤습니다. 궁 안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쓰는 왕의 측근 내관 덕칠의 필체였습니다. 윤씨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단순히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궐 밖으로 나가는 순간 길목 어딘가에서 자객의 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글 한 장이 바로 그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장 쪽에서 낮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복례가 퍼뜩 몸을 돌렸습니다. 담을 넘어온 낯선 얼굴. 평소 앙숙이던 귀인 최 씨의 처소에서 온 상궁이었습니다. 윤소의 마마, 저희 마마께서도 이것을 받으셨사옵니다. 가서 꼭 전하라 하셨습니다. 10년을 원수로 지낸 두 여인에게 동시에 날아든 사형 선고. 같은 손이 쓴 같은 경고. 윤 씨는 직감했습니다. 배우는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배우가 누구인지를. 배신감에 몸을 떨던 윤 씨의 눈이 서서히 빛을 되찾았습니다. 복례야, 전해라. 죽어서 귀신이 되어 만날지 살아서 동지가 될지 오늘 밤 자시 서고 뒤에서 결정하자고. 왜 하필 이 두 여인이었을까요? 장면은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선왕이 승하하기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약방 안쪽. 평소라면 허락받은 의관만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2명의 어린 나인이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실수로 그 창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갓 내인이 된 어린 윤 씨와 견습을 막 마친 최 씨. 두 사람은 창호지 너머로 흘러나오는 불빛에 발이 멈췄습니다. 창 너머에는 한 남자가 약탕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약에 붓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랗게 하지만 분명하게. 두 사람은 그 뒷모습과 손을 알아봤습니다. 궁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손, 당시의 세자였습니다. 선왕은 사흘 뒤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그 비밀을 가슴속 깊이 묻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모른 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 창가에 2개의 그림자가 스쳤다는 것을. 10년 동안 그것이 마음속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시를 뽑을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북소리. 두 여인이 동시에 경고를 받은 이유. 그것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왕은 두 사람을 한나란시에 없애 증인 자체를 지우려 한 것입니다. 사방이 고요한 내서고 뒤편. 촛불 하나 켤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여인이 마주 섰습니다. 평소라면 서로의 옷자락만 스쳐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던 그녀들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울리는 부엉이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이 비린내 나는 서고 뒤까지 나를 불러낸 이유가 뭐야? 설마 여기서 나를 먼저 죽이고 혼자 살아남겠다는 속셈이니? 입 닥쳐. 지금 내 목에 칼날이 들어와 있는 게 안 보여? 병조판서가 도성밖 삼거리마다 자객을 심어놨어. 우리가 궐문을 나서는 순간 끝이야. 최 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손이 쓴 경고. 이것이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둘이 손을 잡는다고 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야. 죽지 않을 수 있느냐의 문제지. 우리 둘은 왕이 영영 지우고 싶은 것을 똑같이 목격했어. 그 밤 약탕관 앞에서 손을 떨던 사람을. 그 말에 최 귀인의 숨이 멎었습니다. 최 귀인, 그걸 무기로 쓰자는 거야? 우리 증언만으로는 왕이 발뺌하면 그만이야. 목격자가 둘이어도 왕 앞에선 영모제로 끌려갈 뿐이라고. 맞아.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 내인별단. 선왕 때부터 왕이 궁녀들의 입을 막기 위해 뇌물을 쥐어준 기록,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랐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의 살생부. 그 장부가 내서고 어딘가에 있어. 우리 증언과 저 장부가 합쳐지면 왕도 함부로 우릴 건드릴 수 없어. 최 귀인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10년의 원한보다 오늘 밤의 생존이 더 컸습니다. 조건이 있어. 장부를 손에 넣는 순간 각자야. 이 밤이 끝나면 우리 사이에 동맹 같은 건 없어. 당연하지. 두 여인의 손이 어둠 속에서 맞잡혔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기이한 동맹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내서고는 생각보다 훨씬 삼엄했습니다. 왕의 사냥개라 불리는 내관 덕칠. 그는 30년 가까이 내서고를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읽지 못했지만 사람의 냄새와 발소리만으로 침입자를 알아채는 감각은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내서고를 넘보다 발각된 자는 셋이었는데 셋 모두 다음 날 아침 궐 안 어딘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내서고 주변의 정막,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두 여인은 처소로 돌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덕치를 무력화하는 것이었죠. 최 귀인이 품에서 작은 도자기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몽운주, 우리 외가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비방이야. 한 잔이면 장정 셋이 쓰러진다. 냄새도 없고 색도 없어. 덕칠에게 어떻게 먹이지? 그자가 경계를 풀 리 없어.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하지. 복례에게 전해. 우리가 왕명을 받아 열흘 안에 사가로 물러나게 됐다고 소문을 내라고. 그리고 나서 덕칠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그자도 사람인 이상 수상히 여기기 어려울 거야. 복례는 그날 오후부터 조용히 소문을 풀었습니다. 윤소의 마마께서 왕명을 받아 곧 사가로 내려가신다는 이야기가 궁녀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덕칠의 귀에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갔죠.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복례가 술 한 병을 들고 덕칠 앞에 섰습니다. 복례 어르신, 저희 마마께서 오래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하다고 마지막으로 이 술 한 잔 올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덕칠은 복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잔을 받아들고 입에 댔습니다. 삼켰습니다. 복례가 속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덕칠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복례는 두 번째 잔을 따랐습니다. 그는 다시 받아 마셨습니다. 세 번째 잔을 따르려는 순간 덕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이 서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쾌쾌한 종이 냄새와 먼지 속 수백 개의 서가 사이를 이동하며 장부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몽운주가 언제까지 버텨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빠른 발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밖에서 복례의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두 여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덕칠이었습니다. 그는 술을 입에 댔지만 두 번째 잔부터는 소매 안으로 흘려버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사냥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었습니다. 복례의 손목을 틀어준 채 그는 서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인연들이 감히 누굴 속이려 들어 내 서고에 손을 댄 자는 삼족을 멸한다 했거늘. 칼 뽑는 소리, 문이 거칠게 흔들리는 소리,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윤소희의 손이 마침내 두꺼운 장부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내인별단, 표지에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덕칠이 칼을 뽑아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순간 최 귀인이 서가 옆 촛대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불길은 하필 내인별단이 꽂혀 있던 서가 아래 종이 더미 위로 곧장 번졌습니다. 몇 초만 늦으면 장부째 제가 되어버릴 상황이었습니다. 불이야. 서고에 불이 났다. 덕칠아, 장부가 저 불길에 닿는 순간 내 목도 같이 타는 거야. 덕칠의 눈이 두 여인과 불길 사이를 오갔습니다. 침입자를 잡는 것과 장부를 지키는 것, 둘 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간 그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임무는 내 서고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복례를 놓아버리고 불길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여인은 그 틈을 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덕칠은 바닥에 떨어진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단으로 수놓인 작은 신발 한 짝, 윤소희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잔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경복궁 가장 깊숙한 곳, 왕의 침전 강령전.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왕은 이미 모든 보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앞 탁자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새벽의 정막, 빗소리가 완전히 멈춤, 촛불이 흔들리는 소리, 두 여인이
내금이 군사들에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왕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고에 불을 지르고 무엇을 훔쳐갔느냐? 내 너희를 곱게 보내려 했거늘 기어이 지옥길을 자처하는구나. 왕의 신호에 내금이 병사들이 칼을 뽑아 두 여인의 목에 겨눴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복례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숨결처럼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소희가 품에서 장부 한 권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 장부를 보십시오. 선왕의 약탕관을 담당하던 의관의 이름과 그 의관에게 명을 내린 이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았던 상궁들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왕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떨림이었습니다. 최 귀인이 한 발 나서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전하, 이 장부는 지금 이 자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자정 전에 저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무사하다는 전가를 보내지 않으면 장부의 사본이 사흘 안에 사원부와 팔도 유림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하의 보위가 과연 무사하겠습니까? 왕의 손이 팔걸이를 쥐었다 놓았습니다. 다시 쥐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굳어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자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증인이 죽고 나서도 이미 퍼진 사본이 왕의 목을 죄어올 것이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 끝에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너희가 이겼다. 소의 윤 씨와 귀인 최 씨를 당장 사저로 내보내라. 그들의 안위를 평생 보장하라. 만약 저들에게 손톱만큼의 상처라도 생기면 담당 관리는 그 자리에서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내금이 병사들이 칼을 걷었습니다. 강령전에 모인 누구도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이 자리에 있던 모두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 되었습니다. 해가 막 솟아오를 무렵 두 개의 가마가 경복궁 걸문을 나섰습니다. 복례가 윤 씨의 가마 뒤를 따랐습니다. 길목 어디에도 자객은 없었습니다. 왕의 명이 이미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 가마 흔들리는 소리, 이른 아침 새소리. 가마의 작은 창 너머로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았네. 살았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가마는 각자의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투기 끝에 쫓겨난 여인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궁 밖으로 쫓겨난 철없는 후궁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비밀을 손에 쥐고 왕을 굴복시키고 제 발로 궁을 걸어 나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는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왕의 손이 그들에게 닿지 못하게 하는 완벽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 그것이 바로 그림자 여왕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부수는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던지는 법입니다. 칼을 든 상대에게 맞서는 방법이 반드시 더 큰 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편에서는 이 두 여인이 궐 밖에서 어떤 삶을 이어갔는지 그 후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